예, 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14일, 예,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죠, 월봉.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1번, 2번. 지금 제가 표시하는 게 하단선이죠. 3번, 4번, 5번, 6번. 1번과 2번 사이가 예, 매도하기에 적합한 자리입니다. 매도. 그리고 3번부터 밑으로 쭉 예, 매수죠. 자, 일반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고가도 상승하고 저가도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오르면 예, 전형적인 상승의 형태죠. 그런데 일단 전봉 저가는 깨졌어요. 여기. 예, 저가는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패했어요. 실패. 그리고 지금 당장만 봐도 예, 지난달 고가를 아직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요거는 실패한 상태예요. 이번 달이 시작된 지 9거래일이 지났어요. 9거래일이 지났는데 22거래일 중에 그죠? 9거래일이 지났습니다. 9거래일. 9거래일이 지나는 동안에 한 일은 저가를 깬 거예요. 전봉의 저가를 깬 것. 예, 그게 9일 동안의 한 행위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냥 저가만 깼습니다. 저가가 내려갔고, 예, 고가도 아직 내려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승은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의 결과치는 고가도 낮추고 저가도 낮춘 그런 상태입니다. 밑에 하단선이 버티고 있으니 이거 떨어진다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예, 뭐 밑에가 워낙 촘촘하게 하단선을 만들어 놔서 이거 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하세요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아, 선물을 5조 원이나 매도를 들고 있어도 안 떨어지는 걸 보면 어지간히 장이
강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어, 매도가는 1번과 2번 사이라, 그죠? 매도하기에 적합한 가격대는 아닌 거죠. 더 올라야 매도하기에 적합한데, 일단 지난 달에 저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매수자는 손절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감안하셔야 돼요. 무조건 홀딩만 하셔야 됩니다. 예, 홀딩 전략만 쓰신다고 가정했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홀딩 전략이 아니면 매수를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냥 그 원칙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409 이하에서만 매수가 가능하고, 예, 415.4가 넘으면 매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수가 416.13이니까 지금 지수는 매수에 적합한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매도에 적합한 상태죠. 근데 너무 좁아요. 폭이 너무 좁아서 아,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이 현물 매도, 선물 매도 다 하면, 예,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왕창 사면 하방에 배팅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개인이 막 팔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안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방향을 잡고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좁아. 예, 이 2번과 3번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예, 매도자도 불안하고 매수자도 불안한 아주 오묘한 상태네요. 아, 9일 동안에 뭐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올라간 거 빼고 내려간 거 올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지난주에 양봉으로 끝났어요. 아랫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아랫꼬리가. 와, 대단하죠. 예, 최저가 모드는 완성했습니다. 예, 400.59를 붕괴해야 되는데 400.59를 붕괴했죠. 그래서 399.37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저가는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고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건 종가 정도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캡처를 해서 보면 예, 요 위에 상단선이 있고요. 1번, 2번,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하단선의 위치가 얼마냐면 410 정도 돼요. 410.54. 예? 그 다음에 상단선의 위치는 빠르면 416.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요. 올봉의 상단선, 하단선 수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얘는 409에 가깝고, 예, 얘는 415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그 원칙을 그대로 물고 가는 거죠.
매도자는 415 위를 공략하고 매수자는 410 아래, 그러니까 409 아래를 공략하는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요. 주봉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직 2주 더 남았어요. 하락 시간이. 예. 이번 주를 빼고도 2주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4주차까지는 하락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상승하려면 저가를 깨지 않는 형태의 봉을 그려야 됩니다. 이걸 머리에 담아 두세요. 음봉을 그리면 안 돼요. 예, 주봉은 음봉을 그리면 400을 다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매수 전략을 세우셨다면 주봉이 아래 꼬리가 길어도 좋으니까 양봉으로,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 금요일 됐을 때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만 어쨌든 상승에 유리한 상태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월봉 상단선에 주봉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는 것보다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관찰을 해주세요. 근데 주봉은 지금 월봉의 구조랑 너무 똑같아요. 415에서 409, 그 매수의 딱 구분을 지었을 때 그냥 딱 그 구분과 거의 동일한 구조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어요. 거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 그냥 하락이 더 유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승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어느 게 유리한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아래 위가 뭐 아직까지는 비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그 금요일의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금요일의 저가를 붕괴할 수도 있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구조는 아무래도 월봉의 구조 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스닥은 소폭 내렸죠. 나스닥은 소폭 내렸는데 국채가 올랐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국채 금리 한번 볼게요. 예, 국채 금리인데 이걸 봉으로 보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거의 국채 금리는 최고치를 찍었어요. 예, 금요일 날 기존의 고점을 다 갈아치웠죠. 이날 거의 6% 넘게 올랐으니까. 근데 정작 나스닥은 크게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국채금리 저게 10년물인데 나스닥은 별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월봉이. 그래서 여기 하단선이 있어요. 지금 볼리저 밴드, 예,
마지막 하나 남았죠. 지금 어쨌든 하단선 위에서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여력은 있어요. 떨어질 여력은 있는데 어쨌든 밑에서 지금 하단선이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엄청나게 감아 올렸죠. 저가가 12,397이니까 거의 900포인트를 감아 올린 상태예요. 음, 지난번에 쇼한 거 치고는 예, 10년물 국채가 별로 반응을 안 한 셈이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가려고 용트림은 했는데 아직 하단선이 어느 정도는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예, 이게 쉽게 눌려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았어요. 이게 월 말이었으면 아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아직은 월 말이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시간대에 온 거라서 아직은 명확하게 답이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하락에 대한 시도는 시작된 거죠. 전봉의 저가를 깨는 월봉상에서 전봉 저가를 깨는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내려갈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에 하락을 마무리할 건지는 저 하단 선들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라도 나스닥은 전혀 반영 안 했죠. 전혀 반영 안 했습니다. 아직 주봉도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직은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정말 주봉에서 음봉만 나왔으면 반등이 세게 나와도 이거는 아래로 가는 그런 교두보가 맞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어중간하게 끝났어요 정말. 예, 그래서 음, 그냥 돈의 방향에 따라 웃고 웃어야 되는 울고 웃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면 오르고 개인이 사면 내리는 전형적인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좁아요. 지금 상단선과 하단선의 월봉상 폭이 너무 좁아서 매매 포지션만 바꿔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외국인이 만기일에 1.7조 원을 사고 어제 얼마 샀더라? 어제 좀 샀거든요. 아니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샀죠. 목요일 날 1.7조 원 정도 사고 금요일 날 주식이랑 선물을 샀었는데 어,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현물도 좀 사고 선물도 좀 사고 그랬는데 예, 오늘 확인해 보니까 또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변화가 심해서 예, 뭐 섣불리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포지션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안 오를 거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걸 장담할 수는 없어도 이건 안 오를 거라는 얘기를 그나마 쉽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이 파생 포지션을 어쨌든 선물 매도를 그렇게 들고 있었으니까 가능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포지션을 새로 짜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기 때문에 쓸어 담은 현물을 다시 던져서 예, 개인에게 넘겨주는 날이 와야 매도라는 이야기를 좀 쉽게 꺼낼 수 있겠죠. 매수를 하시려면 예, 일단 409 아래로 내려갔을 때만 고민을 하시고요. 전봉 저가가 이미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요. 예, 손절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전략을 쓰셔야 되고 415가 넘어가면 일단 매수는 멈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죠? 지수는 딱히 꺼낼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참고 삼아 보실 수 있는 잠깐만요. 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서 예,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니까요.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단선이 중요합니다. 상단선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꺼내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눈으로 보시지 않으면 아문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예,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잠시만 설명을 드리고 예, 직접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이 이렇게 있어요. 예,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봉이라고 부르죠. 그럼 봉에서 요걸 이제 저점, 저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점이죠. 고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고점과 저점. 그래서 상승은 예, 상승은 이렇게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높이죠. 하락은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암기식으로 예,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단선이 저점 위에 있어 하단선이 예, 전봉 저점보다 높아야 돼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예, 하단선이 전봉 저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단선이 전봉 저가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어요. 예. 자,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고 이건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는 저점 위에 있고요. 이거는 전봉 저점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 하단선이 전봉 저점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매수도 전봉 저점 아래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하단선이 전봉 저점 위에 있으면 매수는 전봉 저점 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룰은 어쨌든 지켜야 됩니다. 예. 룰은 지키셔야 돼요. 이 봉을 활용해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봉을 활용할 게 아니야.
나는 다른 봉을 활용할 거야. 그러면 이 봉의 룰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 봉의 룰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 봉을 보시고 그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요 룰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셀트리온의 월봉이에요. 예,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월봉의 하단선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A. 그렇죠? 그러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다른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밑에서 하는 거죠.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서 해야 된다고요. 자, 보셨죠? 네, 눈으로 봤을 때 그 매수가에 왔고 그 매수가에서 튕겼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수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튕길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인지하는 거예요. 다음에 볼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예. 자, 기아차의 하단선이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78,000원대. 플레이해서 보겠습니다. 보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해야 될 자리가 월봉에 그려져 있어요. 주봉에 그려져 있고 월봉에 그려져 있고 일봉에 그려져 있고 어느 봉을 따라갈 건지는 그거는 그 종목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어요. 제가 기아차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이 종목은 여기서 반드시 튕길 겁니다. 그런 얘기 절대 못해요. 그거는 보는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의 하단선은 전봉 저가 근처에 있어요. 그쵸? 전봉 저가보다 월등히 높게 있는 게 아니라 저가 근처에 있는 거죠. 이런 하단선은 힘이 약해요. 보세요. 그렇죠? 힘이 약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단선을 보고 이거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욕을 할 겁니다. 물렸으니까. 중요한 건 전봉이 깨지면 전봉의 저가가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튕겨 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쏟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봉 저가가 붕괴되는 방식의 매수 전략은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큼의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전봉 저가가 붕괴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될 때는 예, 얼마큼의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지를 수치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봉 저가가 붕괴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린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었죠. 근데 요 경우, 요 경우도 전봉 저가 아래에 하단선이 있는데 이 경우는 별로 누르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튕겨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하단선에 샀을 때 돈이 되고, 그죠? 반대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단선에서 매수했더니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관찰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매수를 하면 내려가는 거고 개인이 매도를 하면 올라가는 거라 그 당시에 돈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예요. 다만 전봉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확실히 확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딱 전봉 저가를 깨고 올랐죠. 예. 여기 하단선 있고 여기 하단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딱 붕괴하자마자 싹 감아 올려서 딱 하단선까지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얄밉게 핸들링을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는 하단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단선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카페에 그 룰을 참고 삼아 게시물로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단선에 오면 무조건 매수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단선에 왔을 때 그 거래 주체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코스피 쪽은 마무리를 짓고요. 암호화폐 쪽을 잠시 볼 건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암호화폐 쪽은. 자, 이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뭐 여기 상단선 넘어갔고 전고가 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 가치는 없고 홀딩 가치는 있는 거죠. 예, 매수 가치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홀딩은 가능해. 왜냐면 고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하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홀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매수는 안녕이죠.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주봉도 지금 상단선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필요하시면 홀딩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방송할 때 하단선 위치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기 찍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상단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잘 버텨주면 또 위가 열리겠죠. 일봉은 아직도 하단선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 날 때까지 계속 일봉은 상방이 유지되겠죠. 월봉으로 보면 뭐 이거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예,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매수해서 대박 나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구조를 완전히 벗어났어요. 여러분의 감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언급할 사항이 없어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도 그죠? 상단선 위에 올라갔으니까 홀딩의 영역에 들어간 거죠. 매도를 하시거나 홀딩을 하시거나 다만 전고를 넘어야 됩니다. 예, 아직 전고 못 넘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전고가 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주봉은 전고를 넘었죠.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 상태에서 잘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일봉도
다음은 리플. 자, 월봉을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상단선 딱 찍고 왔습니다. 570원대. 그리고 볼린저 밴드 20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550원대. 예. 그 위는 못 가고 있어요. 주봉은 위에 상단선 있고 아래 하단선 있고 좀 막혀 있네요. 일봉은 뭐 크게 할 얘기 없고요. 지금 월봉은 거의 룰을 다 지키고 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엄청 잘 나가는 반면에 역시 리또 속 리플은 그다지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은 뭐 과열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떤 뜨겁기 때문에 뭐 이 뜨거움이 사그라들기 전까지는 어쨌든 결과를 보려고 하겠죠. 거기가 그 끝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2,800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그때 사셨던 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7천만 원도 넘어갔어요. 자, 2,800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 고통을 이제 다 잊으셨을 거예요. 2,800만 원대에 매수했던 분들도 진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아마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2,80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셔야 될 텐데 예, 좀 투자하실 때 신중하게 예,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뭐 매도를 쳐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예, 제가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랄 뿐이죠. 이건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분들의 어쨌든 축제의 시간이죠. 네, 신규 매수자를 위한 자리는 아닌 듯해요. 그리고 저도 한 3년 가까이 지켜봐 오면서 얻은 결론은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화랑인데 과연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 1900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닷컴이 한참 열풍일 때 있었어요. 그 닷컴 기업 중에 살아남은 게 네이버, 그쵸? 그 다음에 NC소프트 몇 개의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 회사들은 그쵸? 국내에서 거의 손꼽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자금의 흐름을 보면 예, 비트코인하고 이더 쪽으로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예, 리플에는 몰릴까요? 몰리나요? 리플은 제 기억에 5,000원대 가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4,900? 예, 25원. 그러니까 리플의 고가는 4,925원이에요. 업비트로 산정했을 때. 지금 518원입니다. 열토막? 아홉 토막 났어요.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가 화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뜨거웠을 때 대비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자, 이오스를 볼까요? 지금 4,000원입니다.
얼마였냐? 25,000원이에요. 이오스가 가장 비쌌을 때의 가격은 25,000원, 지금은 4,700원. 그러면 몇 토막이죠? 5분의 1 토막인가요? 네, 가장 뜨거웠을 때 대비 20% 수준 거예요. 20%. 리플은 10%. 죽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호화폐는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몇 개의 코인만 뜨거워진 거죠. 그들은 승자고 나머지 코인들은 다 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꽤 긴 시간입니다. 2009년도부터 암호화폐가 거의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암호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많이 노력했지만 예,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암호화폐에서 알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알트코인의 시대가 올까요? 어디다 쓰죠? 그 답이 없어요. 차라리 비트코인이 7천만 원 갈 때 이오스나 리플 같은 코인들도 정고점까지 간다면 음, 혹시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냥 농담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시려면 비트나 이더를 하시라고. 알트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지긴 해요. 뭐 200원 하던 게 800원 가고 2,000원 하던 게 5,000원 가니까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암호화폐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계속 파동을 만드는 거죠. 파동을 왜 만들겠어요? 예. 여기도 물주들이 있어요. 물주들이 있으니까 자기 물량 다 털어야 돼. 그러면 물주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싸게 매집해서 위에서 던지고 싸게 매집해서 위에서 던지고 그런 행위를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옵션에서 풀이 죽어가는 콜 같은, 풀이 죽어가는 푹 같은 느낌이에요. 잔파동만 있고 대형 파동이 없어요. 이렇게 쫙 가는 그런 파동이 없는 거죠. 근데 워낙 많이 떨어져서 오르면 되게 좋아해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삼모사라는 거예요. 예. 뺀 게 얼만데, 예. 조금 올려놓고 사람들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제 입장에선 알트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 뭐 재밌는 코인들 많잖아요. 페이 코인인가? 그런 코인들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뭐 142원 하던 게 5,310원을 찍었으니까. 그죠? 음, 정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실체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코인은 아무리 올라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좋겠지만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암호화폐는 그냥 돈놀이 하는 곳이에요. 예, 투자라는 개념이 통하기 매우 어려운 곳. 왜냐하면 정보가 싹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를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인 거죠. 우리는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그러니 어렵죠. 제가 알트에 대한 시황도 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리고 돈에 의해서 너무 쉽게 차트를 왜곡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 본인의 감각에 따라 예,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알트는 좀 조심하세요. 예, 투자를 하시더라도 알트는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양봉을 유지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승자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봉이 음봉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그때는 조금 조심하세요. 저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예, 이제는 거의 해드릴 게 없어요. 이미 올 때까지 왔고 여기서 더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여기서 폭락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겠죠. 다음 주에 뭐 8천만 원을 갔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왕창 쏟아져서 6천만 원대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측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요일 밤 좋은 꿈 꾸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